제 30년 인생이 담긴 가계부를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그 쓰레기가 곧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이 되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오숙자, 올해 62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김 회장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제 삶은 이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제 하루는 남편의 혈압을 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약초를 정성껏 다리고 흰머리 하나 없는 검은 머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값비싼 한약재를 사다 나르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남편 김정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가난한 집 장남과 결혼해 옥탑방에서 시작한 살림이 강남의 50평짜리 아파트가 되기까지 제 청춘은 남편의 성공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의 구두는 항상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어야 했고 와이셔츠는 칼날처럼 날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집에서 불편함이라곤 손톱만큼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게는 단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부터 아들 녀석 대학 등록금 수천만 원까지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나간 모든 돈의 역사가 그 안에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그 거지 같은 짓을 하고 있나? 좀스럽게 그에게 제 가계부는 그저 가난에 찌든 여자의 궁상일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제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생일날조차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마음에 백화점에 들러 큰맘 먹고 원피스 한 벌을 샀습니다. 15만 원. 제게는 1년에 한두 번 부릴까 말까 한 사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제 옷걸이에 걸린 새 원피스를 보더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이 돈 버는 고통을 알아? 집에서 놀면서 돈 쓸 궁리만 하는군. 그는 제 방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따위 쓰레기나 뒤적이고 있으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남편은 제 30년 세월이 담긴 가계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가 찢어지고 정성껏 붙여놓은 영수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이, 제 모든 헌신이 남편에게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이해해야 할 스트레스 정도로 여겨지는 현실. 그것이 제가 30년을 바쳐 이룩한 가정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찢어진 가계부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제 세월의 조각들을 밤새도록 붙이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영수증, 구겨진 메모, 번진 잉크 자국, 마치 갈기갈기 찢긴 제 마음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그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제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제 가계부를 그렇게. 남편은 신문을 보던 눈길도 주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만 좀 해. 지겹지도 않나? 앞으로 당신 용돈 반으로 줄일 테니 그런 줄 알아. 가슴에 얼음덩이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오직 일방적인 통보와 무심한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숨을 죽였고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투를 드라이클리닝 맡기려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 700만 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이었습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제 용돈을 줄인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애써 불안감을 털어냈지만 며칠 뒤 저는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숙자야, 잘 지내니? 혹시나 해서 연락한다. 얼마 전에 식당에서 김서방 봤는데 웬 젊은 여자랑 아주 다정해 보이더구나. 내가 알던 사람이면 좋겠다만.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낯선 여자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에서 봤던 바로 그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처음으로 열어보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목걸이 너무 고마워. 역시 내 사랑뿐이야. 우리 회장님, 오늘 밤은 얼마나 멋지실까? 낯뜨거운 대화와 다정한 사진들이 제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들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여보?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사진과 메시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봤어. 그럼 얘기가 쉽겠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내가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여자가 분수를 알아야지. 어딜 감히. 분수요? 제가 평생 당신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시끄러워. 이 집 내 명이야. 당신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가라면 당신은 당장 길바닥에 앉는 신세라고. 조용히 아내 노릇이나 해. 그럼 밥은 안 굶게 해줄 테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모든 것이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아 끄끄 울음을 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위층에 사는 젊은 변호사가 퇴근하는 길이었는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를 감추려 가방을 뒤지다 그만 안에 있던 가계부 몇 권을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그는 흩어진 가계부들을 주워주며 무심코 한 페이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이런 걸 쓰셨는데. 이건 그냥 장부가 아니에요. 한 가족의 역사가 담긴 거잖아요. 가족의 역사.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쓰레기라 불렀던 제 자신조차 그저 돈 몇 푼 아끼려던 기록이라 여겼던 나의 가계부.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것의 가치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위로는 절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 흐느끼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서 얼마나 힘드신데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니가 조금만 참으시면 집안 시끄러울 일 없잖아요. 제발 제 생각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남편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 주지. 그거 받고 조용히 사라져. 더 시끄럽게 굴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5천만 원. 제 30년 청춘의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평생을 바친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생각한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것은 낡은 가계부 몇 권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레기라며 내동댕이 쳤던
아들조차 외면했던 나의 30년. 공원 벤치에 넋 놓고 앉아 하염없이 가계부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1988년 10월 12일, 쌀 5kg, 2,500원, 연탄 100장, 만원. 1995년 3월 2일, 아들 초등학교 입학금 12만 원, 남편 양복 한 벌 20만 원. 2010년 8월 20일, 아들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남편 회사 접대비 100만 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는 없었지만 그 모든 숫자와 기록 속에 제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젊은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건 그냥 장부가 아니에요. 한 가족의 역사가 담긴 거잖아요. 역사 그렇다. 이것은 나의 역사다. 나 오숙자가 김정호라는 남자의 성공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슬픔과 분노로 흐려졌던 시야가 안개가 걷히듯 선명해졌습니다. 눈물이 멎고 그 자리에 차가운 이성이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나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그 젊은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그는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일단 제 사무실로 오시죠.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죠. 다음 날, 저는 제가 가진 가계부 전부를 여행 가방 가득 담아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인 가계부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마치 귀한 유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오숙자 여사님.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의 눈은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 어떤 회계 장부보다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계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2005년 4월 15일 남편분께서 특별상여금 2천만 원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주식회사 미래라는 이름으로 1,500만 원이 송금되었다고 적으셨어요. 혹시 이 회사를 아시나요? 기억이 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알아낸 결과 그 회사는 남편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남편의 비자금 창구였던 겁니다. 제 가계부에는 그런 기록들이 수백 개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받아온 현금 봉투의 액수와 날짜, 그 돈이 흘러 들어간 정체불명의 이름들, 상간녀에게 사준 명품 가방과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저는 그저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정직하게 기록했을 뿐인데 그것이 남편의 모든 비밀을 꿰뚫는 지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박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숙자 여사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여사님의 잃어버린 30년의 가치를 되찾는 전쟁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우리의 반격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계부의 모든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날짜, 금액, 입출금 내역, 관련 인물까지. 30년치의 기록은 남편의 재산 형성과 은닉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완벽한 타임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남편이 상간녀에게 사준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비 납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의 카드로 결제된 기록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집 나간 마누라가 뭘 안다고. 증거, 쥐뿔도 없는 여자가 어디 한번 해보라지. 그는 여전히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아내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주거래 은행 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떨어졌을 때 그는 처음으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뭐라는 거야? 당장 소송 취하해. 저는 예전의 오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쓰레기라고 불렀던 제 가계부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그 쓰레기가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법정에서 똑똑히 들어보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것은 바로 30년간 묵혀두었던 진실의 무게일 테니까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정실에 마주 앉은 남편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빼입고 옆에 앉은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의원님, 개의뢰인 김정호 회장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업을 일궈오셨습니다. 원고 오숙자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서 경제 활동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과도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는 저를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준영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 김정호 씨의 성실한 사업과 원고, 오숙자 여사님의 기여한 바 없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파일의 첫 장을 넘겨 조정위원에게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오숙자 여사님께서 지난 30년간 직접 기록하신 가계부의 사본입니다.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깟 낙서가 무슨 증거라고? 박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2008년 5월 20일 피고는 회사에서 경력금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식 장부에는 이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오숙자 여사님의 가계부에는 정확히 5월 20일에 남편 경력금 5천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다음 날 가계부에는 한미나 1천만 원 송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미나라는 이름이 나오자 남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상간녀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미나 씨는 당시 피고가 다니던 골프 클럽의 캐디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고가 사준 강남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죠. 이 오피스텔의 보증금 5천만 원 역시 2010년 9월 피고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돈입니다. 물론 그 비자금의 존재 또한 오 여사님의 가계부가 아니었다면 밝히기 어려웠을 겁니다. 박 변호사는 가계부와 은행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제시하며 남편의 재산 은닉과 외도 행각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제가 기록한 남편의 보너스 날짜와 상간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준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가 기록한 의문의 송금 내역은 모두 차명, 주식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남편이 쓰레기라 비웃었던 제 가계부는 그의 모든 거짓말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변호사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정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조정의원은 굳은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이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남편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시인이었습니다. 결과는 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이례적으로 높게 인정하여 남편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제게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명 재산과 은닉 재산까지 모두 포함된 액수였습니다. 장관녀 또한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다만 너는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똑똑히 보았을 테니 앞으로 내 가정은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거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고 아담한 저만의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새로 산 예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오숙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다. 지난 30년간 저는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이 페이지들을 저의 이야기와 저의 웃음으로 가득 채워나갈 것입니다. 제 인생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역사를 위한 각주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온전한 한 권의 책이며 이제 막 가장 빛나는 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